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2025년 들어서 소위 매그니피션트 세븐이라고 불리는 그 초대형 기술주 묶음 있잖아요. 아, 네네. 그것보다 훨씬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는 ETF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바로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인베스트의 ARK Autonomous Technology and Robotics ETF, 티커 심볼 ARKQ인데요. 아, ARKQ. 요즘 정말 화제죠. 네, 맞아요. 보통 매그니피션트 세븐 ETF라고 부르는 라운드 힐 매그니피션트 세븐 ETF가 2025년 중반까지 보면 총 수익률이 한 18% 정도였어요. 네, 18%면 사실 그것도 나쁘지 않은 성과인데. 그렇죠. 그런데 같은 기간에 ARKQ는 무려 56%라는 정말 놀라운 상승률을 보였단 말이죠. 매그니피션트 세븐도 물론 대단했지만 이걸 훨씬 뛰어넘는 성과니까요. 56%면 엄청난 차이네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났을까? 그리고 또 지금 이 시점에서 ARKQ에 투자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선택일까? 이런 점들을 오늘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머틀리풀 기사를 바탕으로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한번 풀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흥미로운 주제네요. 먼저 가장 궁금한 점은요. 도대체 ARKQ가 어떻게 이런 압도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 배경에 있는 핵심 전략, 이게 뭘까요? 단순 시장 상승세만으론 좀 설명이 안 되는 수치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이 ARKQ를 이해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ETF는 일반적인 기술주 중심 ETF들하고는 결이 좀 다릅니다. 결이 다르다. 어떤 면에서요? 대부분의 기술 ETF들을 보면 시장을 주도하는 초대형주, 그러니까 매그니피선트 세븐 같은 기업들을 아주 큰 비중으로 담아서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 그렇게 하죠. 근데 ARKQ는 액티브 펀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펀드 매니저가 그냥 지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장을 분석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투자 대상을 고르고 또 비중도 조절한다는 거죠. 아, 액티브 펀드. 그 점이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가요? 단순히 매니저가 종목을 고른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ARKQ의 운영 철학을 보면요. 단순히 우량 기술주를 담는 게 아니에요. AI, 로봇공학, 또 자율주행, 3D 프린팅, 우주 탐사 같은 뭐랄까 파괴적 혁신,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에 가져올 잠재력이 크다고 보는 특정 기술 트렌드에 집중하는 거죠. 오, 특정 테마에 집중하는군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요. 이 분야에서 아직 시장의 주목을 덜 받았지만 미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거나 좀 덜 알려진 기업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기업들을 과감하게 편입한다는 점입니다. 기사에서도 틀을 벗어난 아웃사이드 더 박스를 찾는다고 표현했는데 바로 이런 맥락이에요. 매그니피선트 세븐처럼 이미 시장의 거인이 된 기업들보다는 미래의 거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숨겨진 보석을 찾는 데 주력한다고 볼 수 있죠. 와, 흥미롭네요. 2024년에는 매그니피선트 세븐이 64%라는 정말 경이적인 상승률을 보였는데 2025년 들어서는 18%로 약간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오히려 ARKQ는 56%로 치고 나갔다. 이건 말씀하신 그 숨겨진 보석들이 드디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네. 성과 비교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해져요. 매그니피선트 세븐의 18%도 결코 낮은 수익률은 아니죠. 하지만 ARKQ의 56%는 확실히 군계 일학입니다. 그렇죠. 이건 ARKQ가 보유한 특정 종목들의 말 그대로 폭발적인 성장에 힘입은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그 포트폴리오 구성 자체가 이걸 다 뒷받침해주고 있거든요. 포트폴리오 구성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기사에 따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은 테슬라, TSLA라고 합니다. 한 10% 정도요. 네, 약 10% 정도. 테슬라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멤버 중 하나이긴 하지만 사실 이 정도 비중은 다른 기술 ETF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수준 아닌가요? 맞습니다. 테슬라 자체는 특별하다기보단 다른 기술 ETF와 유사한 점이죠. 진짜 차이는 그 다음 순위부터 나타납니다. 아, 그렇군요. 어떤 종목들이죠? 테슬라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상위 5개 종목을 보면요. 크라토스 디펜스 앤 시큐리티 솔루션스, K2S, 이게 약 9% 정도 되고요. 크라토스,
방산 쪽인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산업용 테스트 장비 업체인 테라다인이 약 7%, 또 소형 위성 발사체 기업인 로켓랩 USA, RKLB가 약 6.5%, 그리고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이라고 하죠. 아, UAM. 네. 그 개발사인 아처 에비에이션이 약 6%를 차지합니다. 이 4개 기업만 합쳐도 전체 포트폴리오의 28%가 넘어요. 테슬라까지 포함하면 상위 5개 종목이 전체의 거의 38%를 차지하는 상당히 집중된 포트폴리오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38%면 정말 집중도가 높네요. 크라토스, 로켓랩, 아처 에비에이션. 사실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이름들인데요.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ETF 전체 수익률을 그렇게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던 거죠? 바로 이 종목들이 2025년에 정말 엄청난 주가 상승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기사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요. 두 번째로 비중이 큰 크라토스, KTOS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연초 대비 무려 239%나 상승했습니다. 239%요? 와. 네, 국방 및 우주 관련 기술주인데 최근에 지정학적 긴장이 좀 고조되고 또 우주산업 청장 기대감 때문에 크게 주목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비중의 로켓랩, RKLB 역시 162% 상승했습니다. 로켓랩도 162%? 대단하네요. 네, 소형 위성 발사 시장의 강자로 부상하면서 높은 성장성을 인정받고 있는 거죠. 239%, 162%.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다른 종목들은 좀 어떻습니까? 아, 그리고 여섯 번째로 비중이 큰 팔란티어, PLTR도 빼놓을 수가 없죠. 팔란티어요? 아, 그 빅데이터 분석 기업. 네, 맞습니다. 비교적 잘 알려진 기업인데 이 종목 역시 연초 대비 134% 상승했습니다. 와, 팔란티어까지. 세 자릿수 상승이 많군요. 네, 물론 ARKU가 보유한 전체 36개 종목 모두가 시장을 이긴 건 아닐 겁니다. 어떤 종목은 부진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핵심 보유 종목, 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들 중에서 상당수가 이렇게 세 자릿수 이상의 폭발적인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ETF 전체의 성과를 아주 강력하게 견인한 겁니다. 이게 바로 액티브 펀드, 특히 성장주 중심의 집중 투자 전략이 성공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인 거죠. 그렇군요. 그 집중 투자 전략이 제대로 먹혀 들었다는 거네요. 그런데 매그니피선트 세븐에 속하는 다른 주식들, 예를 들어 아마존이나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도 보유는 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보유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비중이 그리 크지는 않아요. 기사에 따르면 아마존, AMGN은 전체 36개 종목 중에서 13번째로 한 3% 정도 됩니다. 아, 3% 정도? 그리고 엔비디아는 15번째로 약 2.5%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다. 생각보다 낮네요. 네, 이건 뭘 의미하냐면 ARQ가 매그니피센트 세븐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기업들의 영향력은 단연히 인정하지만 포트폴리오의 핵심 동력은 다른 곳, 즉 미래의 파괴적 혁신을 이끌 잠재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에서 찾고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지수를 따라가는 패시브 ETF나 대부분의 비중을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할애하는 그런 일반적인 기술 ETF와는 확연히 다른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듣다 보니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특정 종목, 그리고 특정 테마에 집중하는 전략이 성공하면 물론 큰 수익을 얻지만 반대로 예측이 빗나가거나 특정 산업에 예상치 못한 악재라도 터지면 그만큼 위험도 커지는 거 아닌가요? 이게 소위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ARQ를 포함해서 아크 인베스트의 ETF들은 높은 변동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변동성이 크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죠. 네. 시장 상황이나 기술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서 성과가 크게 출렁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2021년 이후에 금리 인상기에 기술주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아크의 ETF들도 상당한 하락을 경험했었죠. 네, 맞아요. 그때 힘들었죠. 하지만 2025년 현재까지 결과만 놓고 보면 ARKQ의 베팅, 즉 자율기술과 로봇공학이라는 특정 산업 트렌드와 그 안의 핵심 기업들에 대한 선택이 시장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요. 이 전략이 단순히 개별 기업의 단기 실적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랄까, 좀 더 거시적인 기술 변화의 흐름에 투자한다는 장기적인 관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아, 장기적인 관점이라.
그렇다면 단기적인 변동성은 좀 감소하더라도 길게 보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요소가 있죠. 바로 비용, 즉 운용 보수입니다. 액티브 펀드는 일반적으로 패시브 펀드보다 보수가 좀 높은 편인데 ARKQ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맞습니다. 비용도 중요하죠. ARKQ의 연간 운용 보수는 0.75%입니다. 0.75%? 네. 이게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들 보수가 보통 0.1% 미만, 심지어 0.03% 수준인 경우도 많잖아요. 네, 굉장히 낮죠, 패시브는. 그걸 감안하면 확실히 높은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10를 투자한다면 1년 동안 7.5달러를 운용사에 보수로 지불하는 셈이죠. 0.75%면 적지 않은 비용인데요. 이 비용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사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기사의 논지는 그렇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 0.75%라는 보수가 다른 AI나 혁신기술 테마의 액티브 ETF들과 비교했을 때는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요. 아, 다른 액티브 펀드들과는 비슷하다. 네, 액티브 운용에는 그만큼 리서치나 운용 노력이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최근 ARQ가 보여준 그 56%라는 압도적인 성과 있잖아요. 네, 56%. 그걸 고려하면 이 정도 보수는 충분히 지불할 가치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물론 과거의 성과가 미래를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요. 물론이죠.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실 점은 이 비용은 투자자가 별도로 계좌에서 돈을 빼서 내는 게 아닙니다. 매일 ETF의 순자산 가치 NAV에 조금씩 반영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차감되는 방식이에요. 아, NAV에 반영되는 거군요. 네. 따라서 우리가 보는 ARQ의 56% 수익률은 이미 이 보수가 다 반영된 후의 수치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보수가 이미 차감된 수익률이 56%라는 건 확실히 더 인상적이네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 기사의 최종 결론은 뭔가요? ARQ, 지금이라도 투자할 만한 매력이 있는 걸까요? 네, 기사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AI, 로봇공학, 자율주행, 우주탐사 같이 미래를 바꿀 만한 그런 흥미로운 기술 트렌드에 투자하고 싶으시다. 네. 그런데 이미 시장을 장악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그런 초대형주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싶다 하시면 ARQ는 충분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투자자에게. 그렇죠. 포트폴리오가 높은 잠재력을 가졌지만 아직 시장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그런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그게 매력 포인트라는 거죠. 그리고 올해 이미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핵심 보유 기업들이 각자의 성장 전략을 성공적으로 계속 이어나간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결국 이게 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ARKQ는 어느 정도의 위험은 감수하더라도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그런 성장 지향적인 투자자에게는 상당히 흥미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살펴본 머틀리풀 기사를 좀 정리해보면요. ARKQ ETF는 캐시우드와 아크인베스트 팀의 적극적인 운용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네, 액티브 운영이죠. 자율기술 및 로봇공학이라는 특정 테마에 집중하면서 그 안에서 크라토스나 로켓랩처럼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지만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을 지닌 기업들을 잘 발굴해서 투자했다. 그렇죠. 선구안이 좋았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2025년 현재 매그니피선트 7 ETF를 크게 능가하는 아주 인상적인 성과를 달성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AI나 로봇공학 같은 이런 미래기술 트렌드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고 또 기존의 대형 기술주 중심 포트폴리오를 넘어서 좀 새로운 차원의 성장 기회를 모색하고 싶다 하시면 ARKQ는 분명히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투자를 결정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 0.75%의 상대적으로 높은 운용 보수가 있고요. 네, 보수. 그리고 액티브 펀드, 특히 소수의 성장주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이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높은 변동성 위험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변동성 위험. 네, 특정 종목의 성공이 펀드 전체의 큰 수익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특정 종목이 부진하거나 예상치 못한 산업 리스크가 터지면 전체 펀드 성과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점, 네. 이걸 명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높은 수익률에는 그만한 이유도 있지만 또 고려해야 할 위험 요소들이 항상 따르는 법이죠. 자, 오늘 ARQ ETF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액티브 운용 방식, 혁신 기술 테마 집중, 그리고 놀라운 최근 성과까지 투자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한 요소가 많은 ETF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렇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ETF는 소수의 급등주에 대한 높은 집중도,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액티브 운용 스타일을 특징으로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높은 집중도와 액티브 운용이라는 특성이 예를 들어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광범위한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와 비교했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더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그 추격적인 변동성이 과연 여러분의 개인적인 투자 목표나 투자 기간, 그리고 위험 감수 성향과는 어떻게 부합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단순히 최근의 높은 수익률에만 주목하기보다는 이런 근본적인 특성과 그에 따른 잠재적 위험까지 충분히 고려하셔서 자신의 투자 철학이나 상황에 맞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점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